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서부터 우리 요양보호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양보호사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간단한 OT 시간 가져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시험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럼 요양보호사 시험은 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요.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완료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시험이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필기 80시간과 실기 80시간, 그래서 학원에서 총 106시간의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현장 실습 기간에서 80시간의 실습을 완료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8시간씩 해가지고 이렇게 열흘간 이렇게 실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개를 합쳐가지고 토탈 240시간을 이수하셔야 되는 거고, 이 이수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는 40시간만 이수하면 되고요. 다음에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50시간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은 이 40시간에서 32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고요. 다음에 8시간 이렇게 하루에 그 실습을 이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이 52시간 중에서 42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고요. 다음에 이 8시간 하루의 실습을 이수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험은 우리 1교시에는 필기시험을 보게 되고요. 다음에 2교시에는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1교시 필기시험 시간에는 토탈 35문제를 40분 동안 보게 되고요. 다음에 2교시 실기시험에는 토탈 45문제를 50분 동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교시, 2교시 토탈 합쳐가지고 총 80문제를 보게 되는 거고, 이 80문제를 90분 동안 이렇게 풀게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80문제를 90분 동안 풀게 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돼가지고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이렇게 이 5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80문제의 이 총 문제 중에서 60점 이상을 맞으시면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게 될 우리 강의는요, 일단은 이론 강의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이론 강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준 교재에 맞게, 표준 교재에서 우리 4파트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 강의도 표준 교재에 맞게 4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우리 개론 파트, 다음에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파트, 다음에 요양보호 강론 해가지고 강론이 2파트거든요. 2파트라서 이렇게 총 4파트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론 파트에서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다음에 우리 기초 지식 이론 파트에서는 노화에 따른 각 기관별에 있는 특성이라던가 각 기관별 나타나는 질병이라던가 그 질병의 특성, 간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서 나오는 강론 파트 자세히 살펴보고요.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적중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론 강의 자세히 마치고 이 파트별로 적중 예상 문제 풀어보고요. 다음에 이제 요약 파트에서도 문제풀이 다시 들어가는데요. 개론 파트에 대한 적중 예상 문제, 다음에 기초 지식에 대한 적중 예상 문제, 강론 파트에 대한 적중 예상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 거고요. 다른 유형의 문제 다시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1교시에 보는 우리 35문제의 필기시험, 다음에 2교시에 보는 우리 45문제의 이 실기시험 해가지고 이 토탈 80문항을 실전 시험과 같이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2회에 걸쳐가지고 시험에 대비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는 문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중 예상 문제가 우리
많기 때문에 실전에 대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시험 보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 이상의 점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바라는 점수 이상의 점수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파트 1에 대한 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파트 1에서는 요양보호 개론이 나오는데요. 이 개론 파트에서는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상자를 이해하는 파트에 대해서 나오고요. 다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관련 제도라던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나와서 우리 사회보장제도라던가 아니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우리 요양보호 대상자는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잖아요. 그럼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기 때문에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인권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인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인권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되는 직업윤리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요양보호 업무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우리 건강관리라던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개론 파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트 1에 대한 개론 파트에서는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파트 1에서 우리 뭘 볼 거냐면 처음에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양보호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상자를 이해해야지만 적절한 요양보호를 제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대상자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대상자를 이해해야지만 적절한 요양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양보호 대상자는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 노인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노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노화 과정에 따른 우리 신체적인 특징도 나타날 거고요. 다음에 우리 심리적인 특징도 나타날 거고요. 다음에 사회적인 특징도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 노화 과정에 따른 신체적인 특징, 심리적인 특징, 사회적인 특징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 국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신체적인 특징과 심리적인 특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노인이 65세 노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노인분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루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경제적인 기여를 하셨고요. 다음에 민주화를 이루면서 정치적으로도 기여를 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시면서 가정과 사회를 지탱해 오신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셨죠. 그럼 이런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떠한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우리 교통시설 같은 이렇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해주는 경제적인 보상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 이렇게 서비스를 통해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제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연금이라던가 국민건강보험이라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랑 노인복지 서비스 같은 제도적인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5월 8일 어버이날, 10월 2일 노인의 날, 다음에 10월 달을 경로의 달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노인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많은 지식들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 같은 거를 갖다가 전수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분들이 보유한
고유한 이런 유형의 문화나 무형의 문화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전수받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를 살펴보도록 하겠냐면요, 여러분. 우리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고, 이 노인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반적인 기능이 감소하는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화로 인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노화로 인한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노인들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삶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삶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이 균형을 유지하니까 당연히 안정적이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의사결정에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지는 거고요. 다음에 이 지혜들이 쌓이면서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긍정적인 측면의 이런 노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건강한 노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신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신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신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치매라던가 이런 신경계 질환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에게 맞는 음식을 선택해야 되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영양보조식품 선택하는 거고요. 다음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질환에 맞는 운동 선택하고요.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고 고독감에 빠지면 안 되고 소외감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갖다가 상실하지 않도록 사회에 계속 참여를 통해서 자기 역할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애정표현과 의사소통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사회 참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 같은 이런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참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갖다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노년기의 특성은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노화에 따른 특성은 신체적인 특성도 있고 심리적인 특성도 있고 사회적인 특성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신체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심리적인 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요한 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냐면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특성은 노화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노화로 인해서 신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노화로 인해서 세포도 노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계, 호흡기계 같은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세포가 노화를 하게 되는 거니까 조직도 노화가 되고 기관도 노화가 되고 개도 노화가 되게 되면서 전반적인 기능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죠? 전반적인 기능이 감소하면서 우리 뼈도 위축하게 되고 근육도 위축하게 되면서 키도 줄어들게 되고요. 다음에 뇌의 무게는 여전한데 척추의 이런 골밀도가 감소를 하면서 척추는 이렇게 가벼워지잖아요. 그런데 뇌의 무게는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등이 굽는 이런 자세를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뼈와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등이 굽고
붓고 등이 굳고 그다음에 키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피부가 있는데 피부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 가장 위층을 표피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층을 진피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조직을 피하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피하 조직 안에 피하 지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피하 지방이 감소하게 돼요, 노인은. 그런데 이 피하 지방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체온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피하 지방이 감소하니까 우리 이렇게 좀 마르게 되고, 우리가 팔다리가 이렇게 마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름도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의 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우리 면역 능력도 저하하게 되는데요. 우리 면역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질병과 싸워 이기는 힘을 면역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병원체가 이렇게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병원체를 뭐라고 하냐면 항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 형성되는 걸 갖다가 항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항원, 항체 반응을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항체가 형성이 되면서 이 병원체에 싸워 이기는 힘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역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뭐가 떨어진다는 거냐면 질병과 싸워 이기는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질병과 싸워 이기는 힘이 떨어지니까 내 몸에 이렇게 잠재했던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면역 능력이 떨어지니까 질병도 생기지만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병증도 생기고 더 쉽게 이렇게 악화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면역 능력이 떨어지니까 질병도 나타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쉽게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존 능력의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잔존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남아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능력인 잔존 능력이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잘 적응했던 것들을 적응해내지 못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존 능력이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잘 적응했던 것들을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런 적응 능력이 떨어지니까 일상생활에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복 능력 또한 이렇게 저하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질병이 생기면 우리 금방 회복이 됐는데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쉽게 이렇게 나빠지게 되고 악화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이 비가역적인 진행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B자가 어떤 B자냐면 여러분 안일 B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일 B자고 이 가역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걸 갖다가 가역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건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출생을 하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생을 하고 사망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출생을 하면서 한 30세서부터 정상적인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세부터 이렇게 노화가 시작을 되는 거죠. 노화가 시작이 되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요.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되돌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돌릴 수 없고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점진적인 진행 과정, 비가역적인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진행 과정이고 절대 바꿀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진행이 바로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볼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기관이 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개라고 하는 건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비뇨기계 그런 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세포가 나이가 들게 되면서 노화가 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세포의 노화로 인해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이 개의 그 소화기계든 호흡기계든 이런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전반적인 이런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관별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소화기계의 변화, 노화로 나타나는 소화기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화기계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소화기계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여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구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인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식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십이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대장이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다음에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십이지장이라고 하고 공장이라고 하고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맹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X상결장 그래서 여기가 바로 결장이고요. 다음에 여기 직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계라고 하는 건 구강에서 시작해서 우리 직장 항문으로 끝나는 총 몇 미터의 장기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9미터의 장기를 소화기계라고 한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럼 구강에서 항문으로 끝나는 이 소화기계도 있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기 부속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소화기 부속기라고 하는 위 옆에 뭐가 있냐면 간이 있어요. 간도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기 부속기에 해당이 되고요. 간 밑에 담낭이 있는데 이 담낭도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기 부속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췌장이 있는데 췌장도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기 부속기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우리 소화기계의 특징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간에 대해서도 나오고 우리 지방 흡수력 해가지고 췌장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가 소화를 도와주는 장기가 바로 소화기 부속기로서 간과 담낭과 췌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화기계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노화로 인해서 미각의 둔화로 짠맛과 단맛은 이렇게 짠맛과 단맛은 감소를 하고 쓴맛과 신맛은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혀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혀에는 도돌도돌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미래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맛봉오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맛을 느끼는 이 봉오리를 미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앞에는 뭐냐면 단맛을 느끼는 미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뒤에는 짠맛을 느끼는 미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끝에는 쓴맛을 느끼는 미래가 있고요. 이 양쪽에는 뭐냐면 신맛을 느끼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쪽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은 미래의 수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돼요. 미래의 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짠맛 잘 못 느끼게 되고요. 단맛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상대적으로 이 뒤쪽이랑 양쪽 옆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래의 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쓴맛은 오히려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다음에 신맛도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짠맛 감소하고요. 단맛 감소하고요. 다음에 쓴맛과 신맛은 증가한다는 거 꼭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치아의 상실이라던가 충치라던가 아니면 의치가 잘 맞지 않아서 씹기 어려운 저작의 문제 생길 거예요. 그죠? 저작의 문제 생길 거고요. 다음에 우리 뭐냐면 타액의 분비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아니면 우리 위액의 분비도 줄어들게 되고요. 아니면 위산도의 변화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타액 속에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도 있고요. 다음에 이 위액 속에 펩신이라고
산도라고 하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위산도는 여기 LGCL이라는 염산이 이렇게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하니까 소화 효소가 감소를 하게 되고 음식을 잘게 부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소화 능력 떨어지게 될 테고요. 다음에 이렇게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식이섬유 같은 게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서 변비 증상 잘 생기게 될 거고요. 다음에 우리 소화기계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라던가 설사라던가 구토라던가 우리 복부 팽만 같은 이런 소화기 증상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다음에 우리 아까 제가 췌장도 소화를 이렇게 도와주는 소화기 부속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췌장에서 뭐가 분비되는 거냐면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소화효소가 뭐가 분비되는 거냐면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고요. 다음에 뭐냐면 트립신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리파아제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분비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그럼 이 아밀라제라고 하는 건 탄수화물을 이렇게 소화시키는 거고요. 다음에 트립신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거고 이 리파아제가 뭐를 소화시키는 거냐면 이렇게 지방을 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리파아제의 이 분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아제라는 이 지방을 소화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지방을 흡수하는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튀김류 같은 거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식단에 올려주는 건 이렇게 피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아까 간도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기 부속기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간 기능도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럼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면서 간 기능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 간 기능이 감소를 하면서 약물을 대사해내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는 이렇게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우리 항문 괄약근이 이완이 되고 직장벽의 탄력성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변실금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당뇨병이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혈액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바로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이 혈액 속에 뭐가 올라가는 거냐면 여기 있는 혈당에 이렇게 당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혈당이 올라가면 이 세포에서 이 당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흡수해내거든요. 그럼 이 세포가 당을 이렇게 흡수하는 능력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당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화로 인해서 세포가 노화를 하게 되고요. 세포가 노화를 하게 되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을 이렇게 흡수해내는 능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당을 흡수해내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혈당은 올라갈 거고요. 혈당이 올라가면서 고혈당 상태가 될 테고요. 이 고혈당 상태로 뭐가 걸리기 쉬운 거냐면 당뇨가 걸리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 노화로 나타나는 소화기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호흡기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흡기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양쪽에 우리 양쪽에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폐에는 수많은 폐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폐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폐포가 몇억 개나 있냐면 이렇게 3억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폐포가 산소를 들이마시면 폐포가 빵빵하게 이렇게 팽창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 이게 폐포가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이렇게 폐가 확장했다 줄어들었다 확장했다 줄어들었다 횡격막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우리가 호흡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노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호흡기계가 세포가 노화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폐포의 이 수도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폐포의 수도 감소하게 되고요. 다음에 뭐냐면 이 폐포 있잖아요. 이 폐포의 뭐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냐면 탄력성도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폐포의 수도 감소를 했죠. 다음에 폐포의 탄력성이 감소를 하니까 폐포가 이렇게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늘어지게 되니까 이 늘어진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내뱉지 못해요.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지 못하니까 안에 이산화탄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뭐를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산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로 들어오는 폐순환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폐순환이 감소한다는 건 지금 산소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산소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 여러 가지 이 호흡기계의 문제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 활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폐순환이 감소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쉽게 숨이 차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몸속의 수분 함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렇게 건조하게 되는데 코 속에도 이렇게 수분 함량이 떨어지면서 코 속이 이렇게 점막이 건조하게 돼서요. 공기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흡입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호흡 근육이 약화돼요. 그래서 우리 횡격막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는데 횡격막이 바로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횡격막 근육이 약화돼 가지고 호흡이 증가하게 되면 제대로 폐가 확장하지 못해서 산소를 제대로 들이마시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쉽게 피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이 폐포 속에 있는 늘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산화탄소는 지금 많은 상태인데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산소를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니까 쉽게 이렇게 피곤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또 뭐냐면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게 노화로 인해서 호흡기계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분비물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분비물은 증가를 하는데 이 분비물을 제거하는 이 제거 능력은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물질이 들어오면 기침 반사에서 이를 갖다 내뱉게 되는데 이렇게 기침 반사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기도에는 이렇게 섬모가 있어서 이물질을 이렇게 흡착해내는 데요. 흡착해냈다가 기침 반사에서 이렇게 내뱉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침 반사도 떨어지죠. 다음에 이렇게 섬모 활동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물질을 잡지도 못하고 내뱉지도 못하고 그런데 분비물은 많아지면서 호흡기계 감염이 늘어나서 호흡기계 질환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혈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심장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심장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를 우심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를 좌심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를 우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좌심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자심실 있잖아요. 이 자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대동맥을 통해서 자심실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대동맥을 되면서 우리 온몸의 전신에 무슨 공급을 하는 거냐면 혈액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혈액 공급을 하면서 이 혈액을 통해서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소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랑 영양소를 전신에 공급을 하고 전신은 이걸 받아서 전신의 각 기능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심혈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전신의 혈액 공급을 통해서 산소 공급, 영양소 공급을 하게 되고 전신은 그 산소랑 영양소를 받아서 전신에 있는 각 기관에 있는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면 심장 근육이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고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탄력성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얘가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제대로 심장이 수축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심장이 한번 이렇게 수축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심박동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심장이 제대로 수축을 하지 못하니까 심박동수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수축을 하지 못하니까 심박동수가 떨어지게 될 테고요. 한번 수축을 할 때마다 혈액을 박출해 내는데 심박동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박출해 내는 심박출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심박출량이 떨어지는 거니까 혈액 공급 제대로 하지 못할 거고요. 혈액 공급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기능은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기능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심장 근육이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면서 탄력성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우리 전신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신의 각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전신의 각 기능을 하게 되면 얘가 노폐물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전신의 혈액이 뭐가 쌓이는 거냐면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그럼 이 노폐물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면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이 우심방에 들어온 이 더러운 혈액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양쪽의 폐로 가면서 깨끗한 혈액으로 거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전신을 덜은 이 노폐물이 가득한 혈액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 거냐면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정맥기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혈액순환이 감소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정맥귀환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정맥으로 귀환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말초에 혈액이 남아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초에 혈액이 남아있으면서 하지 부종 같은 거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부종이 생기고 정맥에 지금 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맥이 늘어지게 되는 정맥류 나타나게 될 테고요. 다음에 우리 항문에 정맥이 늘어난 걸 치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맥류의 일종인 치질 같은 거 나타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 지금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 문제 같은 거 나타나게 되는데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위치를 바꿨을 때 그래서 앉았다 갑자기 일어나거나 이럴 때 이 순환기계가 혈액순환이 이렇게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서 어지러운 증상 나타나는 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 같은 문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혈관계의 변화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요걸 볼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심혈관계의 변화는 노화의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자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전신에 혈액 공급을 하고 혈액 공급을 하면서 전신에 영양소랑 성소를 공급하고 이 전신은 혈액을 받아서 각자의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혈관계는 노화로 인해서 이 노화로 인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심박동수가 감소를 하면서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산소나 이런 영양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전신에 있는 각 기관이나 전신에 있는 각 조직은 이 산소랑 영양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기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이 기능이 떨어진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계의 변화는 전신의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전신은 그걸 받지 못하니까 각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기관이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노화라고 하는 거니까 심혈관계의 변화는 노화의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그 변화에서 소화기계의 변화, 그 다음에 호흡기계의 변화, 심혈관계의 변화 파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른 파트에 대한 변화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